안녕하세요. 치카민국입니다. 제가 목감기 후유증으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서 3주 넘게 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지은이는 인문 고전 교양 작가 임재성입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철학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다. 1999년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철학자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비트겐슈타인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부와 명예가 삶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 상속받은 유산을 형제와 예술가들에게 주고 오로지 지적 탐구에 몰두했다. 그는 공학을 전공하며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항공기 프로펠러를 연구했다. 그러다가 점차 과학과 수학의 논리적 구조에 매료되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의 사고는 무엇에 의해 형성되는가? 라는 철학적 의문에 이끌려 191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떠난다. 당대 최고의 논리학자 버트런드 러셀과 만나 철학적 논의를 시작했고 곧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는 철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봤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논고는 단 75쪽에 불과했지만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그는 철학의 신으로 불리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철학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논고는 언어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의 언어가 논리적 구조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철학계를 떠나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이를 깨닫는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언어가 단순한 논리적 체계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형된다는 점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마흔을 맞이한 1929년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돌아가고 그의 철학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는 자신의 초기 철학을 부정하고 언어를 규칙을 따르는 활동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사유를 펼쳤다. 그렇게 그의 사후 철학적 탐구가 탄생한다. 전기 철학에서 후기 철학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관점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의 방식이 바뀐 만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었다. 1951년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우리는 불안과 혼란한 세상에서 방향을 찾고 싶지만 넘쳐나는 정보와 모순된 주장 속에서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혼란이 본질적으로 언어와 사고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며 명확하지 않은 언어는 명확하지 않은 사고를 낳는다. 그리고 혼란한 사고는 결국 혼란한 삶으로 이어진다. 비트겐슈타인은 5가지 철학적 조언을 남긴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라.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작업이라 말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나의 것인지 물어야 한다. 둘째, 언어를 정리하고 인생을 선명하게 밝혀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곧 세계라고 단언했다. 명확하지 않은 언어는
사고를 혼란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한다. 불필요한 말과 의미 없는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쓰는 말을 점검해야 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셋째, 문제의 근원을 마주하라.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문제를 구성하는 사고의 틀을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라질 때 비로소 해결된다. 넷째,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라. 누구도 당신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진정한 사유는 타인의 틀을 벗어나 자기만의 질문과 언어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아라. 삶의 의미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태도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봤다.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이다. 이 문장에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쓰는 말이 곧 사고의 틀을 만들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철학을 건축에 비유하며 말했다. 철학은 건축과 비슷하지만 본질은 자신을 세우는 데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과정으로 봤다. 건물을 짓듯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무심코 받아들여온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은 쉽게 인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마치 자신의 해발 고도를 즉각 측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비트겐슈타인의 생애는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집중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섣부르게 단정짓는다.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는 그런 삶을 거부하며 평생 동안 삶을 되돌아봤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 종교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내면의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라. 진정한 답을 찾으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물어야 한다. 타인의 기대를 빌려 질문하지 말고 타인의 시선을 빌려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진정한 성장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싸웠다. 그가 남긴 철학적 유산은 언어와 논리에 대한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자원에 참전했을 때
극한의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사유하며 자기 통제를 실천했다. 전쟁터에서조차 철학적 탐구를 놓지 않으며 1914년 11월 12일 전쟁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라.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행동하지 마라. 1916년 7월 20일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말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사유의 과정이다. 사람들에게 분노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저 흐릿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의 내면까지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 1916년 7월 9일 일기.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의 불합리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직접 체험한 철학자였다. 그는 언어와 논리를 엄격히 다루면서도 현실에서 인간의 저열함과 무지에 부딪히며 그 괴리에서 깊이 절망했다. 1914년 11월 17일 그는 고백하듯 적었다.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인내하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가. 매번 조용히 참고 견디겠다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그 다짐은 흔들리고 만다. 문화와 가치에서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남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하며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다. 스타벅스 전 CEO 하워드 슐츠 역시 분노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다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분노를 남겼다. 그는 훗날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 복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스타벅스를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의료보험과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다. 분노가 내면을 잠식해 나를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삶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애 좋은 시간들은 은혜로 감사히 누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삶에 대해 담담해지는 것이 좋다. 1914년 10월 12일 일기. 비트겐슈타인은 철강 재벌가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을 일찍이 깨달았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운명의 가혹함을 직접 체험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끊임없이 자유와 독립을 갈망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독립이었다. 외부 세계에 기대지 마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은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절망은 끝이 없으며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절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스스로 다시 일어설 때만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1931년 11월 7일 일기. 비트겐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깊은 절망을 경험했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철강 재벌이었고 교육 방식은 강압적이었다. 그 탓에 일반 학교를 충분히 다니지 못했다. 그부들과도 쉽사리 어울리지 못했다. 성적도 종교 과목을 제외하면 그리 좋지 않았다. 비트겐슈타인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은 가족의 잇따른 죽음이었다. 1904년 맏형과 셋째 형이 자살했고 이어서 또 다른 형마저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 역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다 결국 깨닫는다. 절망은 저절로 끝나지 않으며 오직 다시 일어서는 결단만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절망을 넘어설 실마리를 찾았다. 1931년 10월 12일 일기의 내용이다. 너 자신을 발가벗겨보라. 비트겐슈타인은 문화와 가치에서 이렇게 썼다. 삶이 버거울 때 우리는 먼저 상황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는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를 결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1931년 11월 7일 실연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던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적었다. 똥밭에 빠졌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다. 주저앉아 흐느끼며 죽는 것보다는 끝까지 버티며 전진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 비트겐슈타인도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혀 깊이 괴로워한 시기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때 학생을 구타해 큰 문제가 되자 그는 도망치듯 교사직을 그만둔다. 그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때 달리 행동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이른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만일 그때와 달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것이 고통과 불운, 비극으로 바뀌고 만다. 비트겐슈타인은 후회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자아내는 사고의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한다고 생각했다. 후회는 만일이라는 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는 언어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곧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와 가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언어와 씨름하고 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후회에서 벗어나려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말을 써야 한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바꿀 수 있는 지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복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냐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불안은 병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대응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불안은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철학이야말로 그 과정을 돕는 실천적 수단이라고 믿었다. 비트겐슈타인 평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슬픔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흐르게 하라. 진정 나쁜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불안과 슬픔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지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불안을 이겨냈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은 1919년 7월 8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직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현재에 충실한 삶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4%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즉,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단 4%에 불과한 셈이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불안에 지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실을 꿰뚫어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불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요는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이 엄연히 존재해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다. 불안을 억누르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것이 내면의 고요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논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규정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언어로 의미를 얻고 사고의 틀 안에 정리된다. 그렇게 언어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형성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강력한 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진 한계를 깊이 인식했다.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언어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종속돼 있음을 간파했다.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철학을 혁신한 사상가다. 기존 철학이 세계의 본질을 밝히는 데 집중했던 반면 그는 언어의 본질과 한계를 탐구함으로써 철학의 방향을 바꿨다. 전통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을 논리로 설명하려 애써왔다. 하지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철학적으로도 다루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조용히 멈춰서는 태도가 철학의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사고할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해 말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말은 언어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후기 철학에서는 자신의 전기 철학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며 철학적 탐구를 저술했다. 그는 이때부터 언어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고 봤다. 즉, 언어는 의미가 고정돼 있지 않고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규칙에 따라 변하며 맥락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의미란 사전에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 속에서 생겨난다고 봤다. 이것이 바로 언어 게임의 핵심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다. 하나의 언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곧 하나의 삶의 방식을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진다. 결국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생각과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확장하는 것이 곧 사고의 문을 여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언어가 풍부해질수록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또한 넓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아는 만큼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 라는 단 한 문장으로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웠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논리와 경험적 사실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과학적 진리나 수학적 명제처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언어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삶의 의미, 도덕, 예술, 종교,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은 언어로 완전히 정의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이런 문제를 언어로 해결하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무리하게 설명하려 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세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 드러나며 신비로움을 간직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처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역을 억지로 정의하려 하기보다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다. 철학의 어려움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지 않는 데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눈 철학자였다. 그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다. 1931년 11월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상상 속의 타인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라. 나를 쳐다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지금 너는 타인을 의식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가. 자신의 시선을 피해 타인의 반응에 기대려는 유혹은 얼마나 강한가. 자신에게 집중하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자 사고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봤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가 오스트리아 시골에서 교사로 일할 때 경험한 현실은 달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를 공유할 수는 없었다. 그의 철학적 사고방식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그는 언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맥락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어라도 사용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와 소통할 때는 단순히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감정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말보다 분위기, 표정, 태도가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존중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핵심이라 말한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내 머리에 씌울 모자는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듯 내 생각 또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문화와 가치. 아무리 친밀한 관계도 내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 내 생각 또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자기 사유는 본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다. 확실성에 대하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깊이 탐구하려는 노력은 멈추고 만다. 비트겐슈타인은 확신이 사고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문제를 이해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 확신하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고는 성장을 멈춘다. 그는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철학적 탐구를 가로막는다고 봤다. 그는 특정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했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여겼다. 그는 이렇게 충고한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인사해야 한다. 서두르지 마세요. 대부분 현대인은 편향된 정보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점점 더 한정된 사고방식에 갇혀간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깊이 생각할 여유조차 사라졌다. 사고를 생략해도 될 만큼 편리한 환경이 오히려 자기 사유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편향된 정보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 사고하기보다 남들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진다. 사고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수동적 사유를 경계했다. 겉핥기식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사유에 도달하려면 끊임없는 질문과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인은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삶의 문제는 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내면의 깊은 곳에서 비로소 풀린다. 문화와 가치.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많은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떠오른 자신의 해석을 본다. 그리고 그 해석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을 찾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깊은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면 본질이 명확해진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표면 너머의 깊이를 탐구했다. 그는 철학에 입문하기 전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항공학을 연구하며 연을 이용한 비행 실험을 했다. 비행기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펠러와 제트 엔진 설계에 몰두했고 관련 특허까지 취득했다. 그가 연구한 엔진 방식은 약 30년 후 헬리콥터 개발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비트겐슈타인은 런던 가이즈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그는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약제사 보조 역할도 맡았다. 특히 연고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를 본 그랜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철학자가 아니라 생리학자의 길을 걸었다면 아마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일을 하든 사물의 본질을 파고들었고 문제의 깊은 곳에 도달하려 노력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였다. 사람들은 문제를 불행으로 여기며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문제야말로 깊은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다. 우리는 본질을 파고드는 것을 자주 잊는다. 의문을 던질 때도 충분히 깊숙이 파고들지 않는다. 문화와 가치. 과거에 쓴 것에 얽매이지 마라. 마치 처음인 것처럼 언제나 새롭게 사유를 시작하라. 1914년 11월 15일 일기.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사고방식과 철학적 전통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으며 늘 새로운 사유의 길을 찾으려 했다. 그의 삶과 철학은 한마디로 기존의 것을 의심하고 다시 사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완성된 철학이란 없으며 끊임없이 생각을 의심하고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믿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 자체를 다시 의심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유의 전환을 위해 한 가지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내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사유가 걸어온 역사를 실제와 다르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무력할지라도 오직 정신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1914년 9월 16일 일기. 1914년 가을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병사로 갈리치아 전선에 배치됐다. 러시아군과 맞선 전투는 처참했다.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안에서 죽음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신뿐이었다. 1914년 9월 12일 그는 일기에 적었다. 자꾸 톨스토이의 말이 떠오른다. 인간은 육체 안에서 무력하지만 정신 안에서는 자유롭다. 정신이 나와 함께하기를. 그는 정신을 단단히 붙잡는다면 극한의 전쟁 속에서조차 인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오로지 정신만이 살리라. 정신은 사건이라는 무한하고 황량한 회색빛 바다 위에서
홀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항구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정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다. 거친 바다에서도 항구가 있으면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듯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내면의 항구가 필요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철학적 사유에서 찾았다. 그는 전장에서 죽음을 직면할 때마다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순간에도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깊이 있는 사유에 잠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깥의 소음이 아니다. 사고를 가장 쉽게 흐트러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허영심이다. 문화와 가치.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지적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갈망, 이것이 바로 허영심이다. 사유의 깊이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하느냐다. 어떤 행위든 그 안에 한 조각이라도 허영심이 스며든다면 안타깝지만 그 순수함은 흐려지고 만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과 학문의 본질이 허영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했다. 또한 그는 1939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학문적 권위가 철학자로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말했다. 철학이 명성을 위한 학문이 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철학적 개념을 화려하게 설명하려 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너는 똑똑해 보이겠지만 그것이 진리인가? 철학이든 학문이든 자기계발이든 무엇을 배우고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깊은 사유, 의미 있는 삶은 오직 솔직한 사고에서 시작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사유를 깊게 만들고 삶을 진실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 종교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끝까지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허영심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고 세상의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는 삶의 비참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통해 가능하다. 깨달음은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삶의 이치를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의 문제는 직접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삶을 더 나아가게 만드는 실용적인 도구가 돼야 한다고 봤다. 그가 끊임없이 삶을 변화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는 없다. 답은 언제나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 문화와 가치. 진리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명확하게 보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의 철학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끊임없이 정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주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물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너무 단순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그는 문화와 가치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이토록 어려운가? 진리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익숙한 풍경, 평범한 일상에 숨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먼 곳을 바라본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진리를 찾아 여러 곳을 넘나들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움막, 바닷가의 작은 마을, 오스트리아의 시골, 수도원과 병원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며 자신이 바라던 철학적 실천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철학이란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 속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삶의 의미를 극적인 경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그는 논고에서 말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더 넓어질 것이다. 너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비트겐슈타인 평전. 대부분 바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면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익숙한 패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기존의 사고방식과 현실에 머문다. 새로운 시도보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는 편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과정이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가 먼저 바뀔 때 비로소 더 나은 삶이 시작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변화와 개선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단순한 사유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으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형제와 지인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나눠줬다. 그에게 남은 건 단순한 방 한 칸과 몇 점의 가구뿐이었다. 그는 재산을 포기한 이유를 조카인 존 스톤버러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무거운 배낭은 내려놓고 출발해야 한다. 그는 물질적 풍요가 인간을 안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태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삶을 깊이 성찰하고 철학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었다. 자신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이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하지만 자기 혁신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혁신의 핵심이 자신의 결점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을 체벌했던 일을 후회했다. 이후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진정한 혁명가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배움이 단순한 정보 습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배움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돼야 하며 머리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몸과 정신에 새겨져야 한다고 믿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차가운 논리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런 지식은 죽은 개념에 불과하다. 그는 특히 언어의 힘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내가 전한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다면 그저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배움은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배우려는 태도, 사유하는 습관,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세였다. 인간은 본래 생각하는 존재이며 사유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라. 비트겐슈타인은 1916년 7월 8일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 즉 불완전한 인생의 가장 분명한 증거다. 비트겐슈타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후회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우울 속에서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살을 스스로에게서 도망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60세에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지만 치료 방법이 있다는 말에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거든. 비트겐슈타인에게 죽음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을 받아들이며 마지막까지 철학자로 살아갔다. 숨을 거두기 이틀 전까지 사유하며 글을 썼다. 그리고 62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철학적 메시지는 단순하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초인적인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후회 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충실하지 못한 삶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지금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